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 뭐 산문, 시를 좋아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작가님 TV 나오신 것들이 저희가 여기가 되게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인데도 작가님의 시는 죄송하지만 모르시는 어른들도 작가님을 아시더라고요. 포스터 보고. 그래서 아, 방송의 힘 조금 놀랍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작가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희연입니다. 작가님이 북토크 결정 후에 메시지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연천이 고향 같으시다고, 그리고 전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 해서 제가 아, 이것은 운명. 근데 이제 저희 오시는 책손님한테 그분 통해서 얼핏은 들었는데 작가님이 직접 이제 연천이 고향 같고 그렇다니까 또 더 반갑기도 하고 또 작가님께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저는 처음부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서다를 정식 오픈일이 2023년 4월 28일이었어요. 서점이니까 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책을 넣을까 뺄까 이제 입고 리스트를 너무 막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늘 변하지 않는 입고 리스트, 이제 확정된 책에는 그 책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지면 밤이 깊어지면,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단어의 집. 이 책 세 권은 제가 아예 딱 픽스해 놓고 다른 책들을 막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당근밭 걷기가 나오고, 또 작가님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중고 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다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분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난다에서 죽는 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았죠. 그래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책 색깔에 맞춰서 티셔츠를 구비했습니다. 너무 최고예요. 네.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개정판을 낸 작가님의 소회는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네. 그 개정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 8년도 그 무렵에 한번 흩어지는 마음에게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저의 사실은 첫 산문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막 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책을 냈는데 일쇄도 다 소화를 못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책을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저 초판 일쇄예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책은 모든 책이 다 초판 일쇄일 거예요 라고. 왜냐면 제세를 찍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만듦새도 되게 중요하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기까지 또 여러 운명을 또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자분들을 많이 만났던 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난다 김민정 대표님이 이제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책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또 인연이 되어서 난다하고 책을 내기로 마음을 잘 모았는데, 여행을 좀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보통 많이 이렇게 보고 책으로 여행 이야기를 읽는 것이 좀 한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여행기 책을 나오기가 좀 좋은 환경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기를 좀 보고 있다가 이번에 또 제가 또 공교롭게 또 방송에 또 출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고, 마침 그것이 또 여행을 하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여행을 하는 방식이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문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재미있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기가 또 좀 잘 맞아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죽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선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완전히 새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 책 같은 경우에는 1, 2, 3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이전 책에도 있었던 내용들인데 제목도 달라지고 표지도 달라지고 사진이 수록된
수록되는 방식이나 어떤 편집 과정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원고지만 어쨌든 1, 2, 3부에 수록되면서 제가 손을 좀 많이 보았고요. 내용이 빠진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책의 4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이번에 다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벌써 200매가 넘어가지고 꽤 많은 분량을 새로 채웠는데 이제 20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 2005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19살 때부터 여행을 이렇게 다녔던 기록들을 그때는 정말 시인도 아니었고 그냥 학생일 뿐이었는데도 목에다가 카메라를 3대씩 걸고 다니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열심히 여행을 다니면서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갖고 싶다라는 정말 막연하고 맹목적인 열망 하나를 가지고 기록도 열심히 해두고 사진도 열심히 찍어두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첫 번째 책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때의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치기 어린 모습이 가득해요. 부끄러워요. 지금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읽어보면 과거의 나를 들여다보는 게 늘 좋은 경험만은 아니잖아요. 미숙했던 뭐 부끄럽고 그때는 왜 이렇게 욕심이 또 많았을까 싶기도 한 여러 가지 저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서 1, 2, 3부를 새로 손보면서 막 부끄러움도 사실 있었어요. 아까 소혜를 또 말씀 물어보셔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린 날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지금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끄러운 기억이다라는 게 크게 자리 잡았었는데 도대체 그때는 어떤 맹목적인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이렇게 시를 추구하고 시를 찾아 나서고 작가들의 흔적을 쫓아서 남들은 다 가지 않는 좋은 관광지도 아닌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일으키고 떠나게 하고 걷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고 다른 색으로 다른 온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1, 2, 3부의 원고를 새로운 마음으로 좀 추려보고 4부의 글들은 일종의 어른이 된 저를 좀 만나보실 수 있는 그래서 앞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4부에 진입했을 때 너무 좀 괴리를 느끼시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사실은 했어요. 이 정말 어린아이 같았던 저의 이 맹목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너무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면 이 좀 간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를 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면서 원고를 쓰기도 하였었고요. 제가 시인이 되기 이전부터 시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열심히 그 탐구해왔던 그 시를 이제는 시인이 된 제가 어떻게 찾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4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에서 그 몰랐던 것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기도 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뭔지 모르는 채로 그러나 시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는 제 모습이 4부에는 또 담겨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부가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 권의 책이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같은 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이고 좀 새 책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이게 날짜와 연도가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날짜 연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쭉 읽는데도 어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작가님의 성장기를 같이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4부에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중간중간 시인이 되고 막 그랬을 때 됐다. 막 이런, 드디어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갑자기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을 저는 외려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거는 약간 곁다리의 얘기인데 저는 약간 난다책이 만듦새도 너무 예쁘지만 특히 저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몇몇 작가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전 작가님들이 제목을 지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민정 시인님 대표님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의 제목은 작가님이 지으셨는지 아니면 김민정 시인님이 지으셨는지. 네. 근데 저도 김민정 시인님께 점지를 받았습니다. 제목을. 네. 네, 그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저 이 제목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난다에서 2권의 책을 펴냈는데 2권 다 민정 대표님한테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지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만듦새가 너무 좋고 책을 펴내고 나면 다음 책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책을 잘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죽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처음 그 전화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주시려나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죽는 순간이야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거를 발음을 잘못 들어가지고 죽는 순간이라고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목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식구로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식구가 아니라 그 예전에 산문에 쓴 구절인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통해서 죽음을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날이 되고 매일 제가 새로 태어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의 나는 일종의 어떤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진짜 최종적인 어떤 죽음을 연습하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영위하는 이 삶의 시간이자 또 잠자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번 내가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 다음에 어떤 탄생의 순간이 우리 매일매일 앞에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경험이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그것과 내가 죽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새롭게 열리는 어떤 문을 하나 만나는 경험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도 너무 좋았는데 바로 한 2, 3초 뒤에 민정 대표님께서 죽는 순간 괜찮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제 비읍이구나. 기억이 아니라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이 제목이 들어있는 텍스트가 4부에 사실은 있는데 죽는 순간 290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낼 때는 죽는 순간의 시라는 제목으로 이 원고를 보냈었어요. 근데 모모의 시라는 것이 없어도 이미 죽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 모모의 시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은 좀 지워지게 되었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근데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줍는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동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어떨 때 우리가 뭘 줍나요? 그쵸. 우리가 디깅할 때 이렇게 쓰레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줍기도 하고. 근데 뭐 잃어버린 게 있어서 굉장히 어디 갔지 하면서 찾다가 이렇게 줍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길에 가다가 전 되게 잘 두리번거리고 산책을 되게 좋아하고 낯선 골목에서 뭐 반짝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뭐지? 그리고 눌어붙은 초 이런 걸 오래 들여다보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뭔가를 주우려고 보는 순간에는 어떤 미지의 것인데 내 삶에 아직 초대된 적 없는 어떤 것인데 그게 나를 어떤 강력한 힘으로 감각적인 힘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무용한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관심이 가기도 하고 상체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동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되고 이렇게 주우면서 이것을 낯선 것이지만 내 삶에 초대한다.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지만 다시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이 줍는 과정 안에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겸손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좁고 낮은 문을 통과하는 마음이 돼요.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주워 올릴 때. 그래서 꼭 사진으로 뭔가를 찍거나 마음속에 한 장면을 이렇게 담거나 하는 것도 다 나라는 채집통에 무언가를 줍는 행위잖아요. 꼭 고개를 숙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동작
동작이 수반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죽는다는 건 항상 심리적으로 고개를 좀 숙이고 타인을 향해서 인사하고 내가 나의 삶에 그것을 초대하는 자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죽는다는 동작이 저한테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딱 갖는 순간 너무너무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고 시인으로서도 이 제목을 탐낼 친구들이 많겠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지받은 그런 제목이다. 네. 역시나 난다책은 차장님 다 김민정 시인님께서 제목을 지으시나요? 거의 우리 그래서- 성환 차장님도 지으세요. 네. 차장님 책은 그러면 그래서 항상 제목의 임팩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네. 항상 똑같은 질문을 여쭤보는데 김민정 시인님을 한번 제가 뵈러 가야겠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아무래도 이 책 사진을 작가님의 네. 글이 물론 저는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이 최우선이지만 이 책을 폈을 때 사진이 저는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진의 톤이나 색깔도 너무 아름다웠고 사진이 이렇게 사진을 글과 엮을 수도 있구나 해서 부족하지만 사진가의 사진첩을 봤을 때 정말 좋은 건 미약하나마 사진 작가님이 이런 의도로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은 이거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사진이 글처럼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인의 사진인가? 이게 시인님의 시선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을 때 이렇게 글처럼 다가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제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사회를 봐야 되는데 글을 더 한번 읽어야지 했는데 사진을 계속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 안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특별히 애정하시는 사진이 있는지 이 사진을 표지로 네. 하신 이유나 그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그 표지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수록된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어서 사실 어느 하나를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애정이 가는 것들이기는 한데 이 표지 같은 경우도 민정 대표님께서 사진 여러 개의 이제 후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좀 보내드리고 그 중에 이제 표지로 여러 가지를 좀 얹혀서 여러 가능성들을 좀 살펴주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제목하고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찰칵하는 순간 나의 카메라로 타인의 세계가 초대되고 한 장의 죽는 사진이 남고 그것이 어떤 주어진 것으로서 나의 삶과 연결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 찰칵하는 순간에 담겨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진을 꼽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친quetere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가 맞은편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대상은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사진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인상적이어서 저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의 사진을 찍어주네, 나는 너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 라고 이제 무언의 대화를 눈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싱긋 웃길래 찰칵하고 이 아이를 담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조각을 주어서 잘 모르는 우리 또 낯선 타인들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카메라에 이제 사진으로서 이 얼굴을 담아주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서 이 사진을 최종적으로는 고르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를 꼽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갑자기 해변의 묘지, 해변의 묘지 사진이 이게 때 되면은 좋은 사진이 좀 바뀌긴 하는데 그 해변의 묘지 사진이 전면으로 이렇게 한쪽 면에만 사진이 주로 있는데 그 사진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두 면이 다 사진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변의 묘지 사진이 혹시 저보다 빨리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102페이지인가요? 네.
아, 맞아요. 요 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해도 어떤 것은 실제로 보는 것이 더 커다란 전율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도 사진 한 장이 따라오지 못하는 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요 페이지가 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이번 책에서 그냥 글로 만나는 것도 좋았겠지만 글이 잠시 중단된 채로 이렇게 딱 그 해변의 묘지 사진이 보여지기를 바랐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글로 돌아갔을 때 이 해변에 대한 인상이, 해변의 묘지에 대한 인상이 독자분들한테 좀 크게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요런 게 이제 편집의 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다 끝난 뒤에 이 사진이 수록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새로운 체험 하나를 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페이지여서 이 사진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좀 마음에 와닿는 사진이고요. 그 예전 편집된 책에서는 사진이 굉장히 많고 촘촘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편집을 하면서는 한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만, 그리고 색깔의 톤도 조금 조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컬러로 사진을 수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가지 컬러만 사용을 했어요. 흑백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해변의 묘지 사진도 약간 세피아빛으로 보이실 텐데 그게 올해의 팬톤 컬러인 모카무스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색깔을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20년에 걸친 이야기, 한 사람이 어떤 것에 굉장히 곡진하게 몰두하는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다양한 색을 쓰기보다는 한 2가지 정도의 제 컬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2가지의 색깔만을 조합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예전 책에는 또 이렇게 캡션이 달려있지 않아요. 근데 사진 아래 이제 짧게는 뭐 한 줄이기도 하고 조금 더 길어지는 뭐 구문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한 그런 캡션이 좀 달렸는데, 요것도 사실은 글이 제일 중심이 되기는 해야 되지만 글을 보면서 사진을 보다가 또 어떤 캡션에 있는 문장들하고 잠시 이제 휴지기가 되기도 하고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시적인 것이 톡 하고 튀어나와서 어떤 갑자기 숲길 걷다가 물방울이 하나 이마에 딱 떨어질 때 딱 청량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을 딱 깨우는 그런 한 줄의 문장들이 시의 형태로 좀 들어가 있으면 연결되기도 하고 멀리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또한 민정 선배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잘 따라왔더니 이렇게 멋진 책 한 권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저의 원픽은 딱 정해진 사진이 있어요. 네. 67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이 사진이 있고 네. 악몽을 녹이는 설탕을 추억을 부풀리는 이스트를 넣어줍니다 이러는데 서다를 처음 열었을 때 들어오셨을 때 책과 빵 냄새가 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빵을 배워서 했는데 그 빵을 만드는 일이 저한테 너무 지난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빵을 만들러 계단에 내려올 때 정말 욕을 하면서 내려올 때도 있어요. 빵을 만들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빵 만드는 일이 이렇게 달달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되는 이런 일인데 그만 힘들어하자 이런 마음이 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런 설탕과 이스트를 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진을 어제 다시 보면서 제가 빵 만들면서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볼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제 문장이 귀하게 제 생각 이상으로 귀하게 쓰이는 걸 이렇게 목격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여쭤볼까요? 좋은 사진들 있으셨는지 어떤 네네. 혹시 어떤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보시면서 이 사진 어디서 어떻게 찍은 거에 좀 궁금하셨으면 제가 또 답변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10페이지, 15페이지. 네. 그라나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커다란 광장이었어요. 제 그 광장 이름은 잊었는데 부모님
부모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그 근처에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안 보였고, 이 아이가 너무나 우울한 얼굴로 굉장히 오래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어떤 저의 유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파바박 하고 이제 저를 반으로 좀 이렇게 쪼개고 감전된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번개 맞은 것처럼 파바박 하고 저를, 몸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제 의식 안에서 저를 반으로 좀 쪼개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아이를 보자마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 두었었고, 제가 그 광장을 떠날 때까지 이 소녀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되고 자꾸 돌아보게 되는 존재였어요. 네, 그래서 저의 유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불러 일으켜주는, 그래서 이 꼭지가 그냥 이야기, 뭐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의 유년을 돌아보고 그 아이가 실은 저와 동일시 되는 아이였다는 것을 맨 마지막 문장에 가면 밝혀주잖아요. 네,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너를 끌어안았지만 그 너라는 것은 곧 나의 유년이었다라고, 너가 나로 되바뀌는 그 지점에서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야, 어떤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내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거나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3인칭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연극 배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거리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감정적으로도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년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한 분만 더 사진, 네, 선주. 234페이지에 하려진 사람이라는 네네.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면도나 이런 게 이발소에 가는 그런 게 흔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정말 있구나, 이걸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이라서,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어요. 네, 여기가 진짜 땡볕 길바닥이에요. 그리고 이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영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탑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울타리 같은 게 조금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곳에 그냥 앉아서 뭐 좌판도 없고, 뭐 별도의 뭐 의자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목을 내밀고 있는데, 그 칼이라는 것도 요즘은 이렇게 삼중 면도날 이런 거 얼마나 잘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왜 우리 한 홑겹에 이 얇은 날, 이게 뭔가 이렇게 좋은 날이 아니라 굉장히 한 번 스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해 보이는 날을 가지고 거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면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오소소 등 뒤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이 장면 보자마자 이 사람 누군 줄 알고 내 목을 이렇게까지 맡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인도와 네팔을 여행하는 동안 정말 그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무형무치 무색의 무언가를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지? 그래서 너무 믿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친절하게 대했더니 돈 내놓으라고 하고 사기 당하고. 정말 인도라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다 경계를 했더니,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 싶게,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고 선한 사람이었고, 그걸 계속 오늘은 마음을 더 열어야지 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열면 바로 그 1시간 뒤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갈피를 잡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을 내밀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했던 장소이자 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109페이지를 보면 작가님이 그 슈바빙 가시잖아요. 네. 전혜린 작가님. 저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책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문단에 결국 우리가 골똘히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은 우리 마음의 현현일 테니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전혜린 작가가 썼던 것과 썼던 그 도시의 모습과 작가님이 봤던 도시의 모습은 달랐잖아요. 작가님은 거기서 그것을 직접 봤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글을 쓸 무렵이 이제 20대 주로 이제 중반, 뭐 후반 요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좀 많이 마음을 쓰고 좋아했던 작가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좀 불우함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만이 문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 갈래의 어떤 문학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전혜린 작가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감이 좀 많았던 작가이고 또 극단적으로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다 간 작가예요. 근데 그 문학이 곧 외로움이다 혹은 문학이 곧 고독이다라는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편견에 제가 그때는 조금 사로잡혀 있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쁜 것들을 그 다른 것에서 볼 수 있지만 문학은 남들이 안 보는 거, 남들이 조금 깊이 하는 것까지 좀 깊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등 뒤에만 놓으려고 하는 감정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자꾸 좀 들여다보면서 왜냐하면 거기까지를 이해해야 인간이라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라면 또 플러스만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도 봐야 하는 것 아닐까? 그 스펙트럼이 곧 그 한 작가의 세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전혜린 작가의 또 흔적을 쫓아서 슈바빙을 가기도 했는데 책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깨끗하고 뭐 막 엄청 그 새벽녘에 막 안개로 뒤덮여 있는 것 같은 막 우울감이 책에서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가니까 막 젤라또 먹으면서 신나서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건데 사람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불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은 꽃밭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꽃밭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지옥불이다 나는 활활 불 속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인간에게 그 세계는 그냥 지옥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무기가 이제 밖으로 더 열리는 문을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안으로 계속 나를 찌르는 안 좋은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그 방향이 삶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된 것이 또 인도 여행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의 현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명명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떤 중심과 어떤 단전의 힘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시에 조금 더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정말 시가 제 척추고 딱 여기 단전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삶의 고통이 오고 공포가 와도 저는 딱 배에 힘 딱 주고 시 쓰면 돼 라고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저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만큼 큰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 단전에 딱 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엇이 와도 그거에 휩쓸리지 않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내 단전에 무엇을 두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전혜린의 흔적을 좇으면서도 좀 많이 했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주책공사 대표님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선물을 사들고 이제 책도
또 서점도 볼 겸 이제 대표님도 뵐 겸 해서 갔는데 거기 안희연 작가님 오시죠? 이러면서 에피소드를 네네. 작가님 그 에피소드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주재공사 대표님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얘기하시기로는 그때는 막 책을 권하고 팔고 이러고 싶은 기분도 아니셨대요. 그랬는데 책을 몇 권을 고르시더니 보고 가도 되냐고 물으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오셔서 당신이 구입한 당신의 책에 사인을 해서 제가 안희연입니다 하고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보면 책 2권이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던 그 주책공사 대표님한테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를 옮기셔서 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랬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다정의 아이콘이신가. 그래서 당신이 이제 워낙 이제 서다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 유명한 서점이니까 정말 많은 뭐 작가님들이나 책 관련된 뭐 인플루언서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을 읽고 책을 파는 그 모든 순간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영광이네요. 네, 너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쪽에 주차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보 안희연 작가님이 그렇게 좋으시대.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전환이 되는 국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어떤 삶의 국면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큰 것으로 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정말 작은 거, 여름날 그냥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같은 아주 작은 것들로 인간은 더 많이 움직이고 살고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오늘 주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삶을 많이 일으키고 삶의 국면들을 또 미묘하게 그러니까 90도 이렇게 바뀌기는 인간들이 많이 원치 않잖아요. 그건 너무 커다란 변화이고 삶을 좀 휘청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인간이 늘 변화에 유연할 수는 없는데 한 1도 정도의 각도로 하루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좋고 또 매력적이고 삶의 어떤 실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각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를 쓸 때도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만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지겨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쓸 수 있는 언어가 한정적이고 뭐 별로 제 안에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일상은 너무 똑같아서 지겹고 지루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90도가 달라지려고 해서 그런 건데 1도만 달라도 다른 거 아닌가? 1도의 새로움을 좀 찾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에서 1도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본다든지 이야기를 건넨다든지 어투를 조금 바꿔본다든지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도에 해당되는 각도가 인간의 삶에서는 진짜 저는 180도, 90도 이런 각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인간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도 같아요. 작가님 좀 전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작가님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단전에 힘을 주고 네. 시를 쓰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가님 보를레르 묘지 가서 그 144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시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같은 편지 정말 편지 같은 기도를 남기시고 오셨잖아요. 그 어렸을 때의 작가님, 젊은 날의 작가님이. 근데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인이라는 단 하나의 표대만을 정해놓고 걸어오셨잖아요. 네. 곁가지가 없는 분이더라고요. 책을 보면. 근데 저는 늘 이거 하다가도 저거 보고 이거 하다가도 저거 보고 제가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할 수만
해보셨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이 나이에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나는 내추럴 본 시인 이거셨어요? 아니요, 저 다들 놀라시는데 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 조금 할게요.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다들 저 사실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너무 되고 싶었고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교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범대를 간다거나 하는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실제로 그 내신 점수도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수능을 조금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인, 소설가 이런 건 제 마음에도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딱 가고 좀 이렇게 수능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진학을 해가지고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가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저는 해가 지고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20살 때. 그러니까 해가 지고가 아니죠. 해가 떠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 집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영화도 봐야 되죠. 연극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화예술에 굉장한 이 갈증이 있고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좀 시작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저의 어떤 책을 향한 사랑이랄까, 어떤 글쓰기에 대한 사랑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대학에 왔는데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문과 나왔는데 중국어를 못하거나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이 저희 과에 몇 명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한 3명 정도 아웃사이더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셋이 지금 제일 친해요. 여전히 보고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대학이 사실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 바깥에서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막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에 들어가서 연극도 하고요. 막 대학에서 막 배우로서 연기도 막 하고 사진도 막 찍으러 다니고 뭐 봉사활동도 다니고 진짜 열심히 그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잘 보내고 여행도 진짜 많이 이게 다 대학 때 했던 여행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인간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책이 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인간하고 부대끼면서 오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한테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면 사실 실망만 더 커지는데 그럴 때 책은 진짜 어디 안 가고 내가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면 되는 거고 펼치는 순간 내 얼굴도 이렇게 쏙 가려지죠.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울든 웃든 아무도 저를 들여다보지 않는 작은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독서라는 게 이 책에서 되게 좋은 문장으로 언급이 된 것이 있으면 괜히 또 그거 찾아서 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 책에도 전혜린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전혜린이라는 사람을 몰랐으면 어떤 글을 쓰길래 이렇게 뭐 좋아한대? 라고 하면서 또 그 책을 찾아서 읽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대학 다닐 때는 수업을 안 들은 건 아니지만 전 또 모범생 기질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또 열심히 듣고 학점도 잘 받았지만 책 읽는 것에 진짜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삶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 근데 워낙 기질적으로 제가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한 것도 글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글 쓰고 읽는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란 어떤 장르를 특정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기 전국 살 때도 얼마나 글을 써서 써서 받는 상은 제가 거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도 받으니까 그때만 해도 요새도 그러나요? 이렇게 구령대 앞에 나가가지고 상장 이렇게 받고 조회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요새는 안 그러죠. 네. 근데 너무 상을 받으니까 집에 가져가도 뭐 맨날 있는 상장이라서 서랍에 넣어두고 집에 안 가져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뭐 글짓기 대회에 나가거나 뭐 동시 암송 대회 나가거나 그런 것들에 이제 좀 나름대로는 이제 언어하고 굉장히 좀 친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소설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시를 좋아한 계기는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 때 그 문화 예술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사람이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을 때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으로 크게 나오는 대학내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는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팀 학생 리포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그 공고에 응모를 해가지고 굉장한 또 경쟁률을 뚫고 딱 3명, 전국에 3명 대학생 뽑는 것인데 딱 당선이 돼서 1년간 휴학을 하고 글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영화제를 주로 취재하러 다니고 영화 보고 프리뷰 쓰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기 또 시작하니까 영화하고 시하고 또 닮은 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줄거리를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건 위주로 줄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영화 보고 나면 줄거리는 사실 기억이 거의 안 나고 그 장면 진짜 좋았는데 라고 딱 이렇게 사진 한 장 찰칵하고 제 마음 안에 저장을 해두는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의 습성하고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가 한 장의 컷인데 앞뒤 맥락이 없이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나 인물이 등장해서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수월한데 이건 그냥 한 장의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근데 물론 그게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앞뒤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나한테 전해주는 인상도 있고 정서적인 충격도 있고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만나는 게 이제 시의 재미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그게 좀 잘 설명해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시를 내할 때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말을 다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채로 간직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한 줄로 간결하게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시를 읽어보면 바로 이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그 감정이야 아니면 정말 그거야 라고 딱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너무 열심히 읽었고 그때 너무 좋아했던 시인들의 자취를 막 쫓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인간에 대한 이 정도까지의 깊이를 혹은 감정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여행도 다니고 응모하고 떨어지면 또 실망해서 여행 가서 보들레르한테 편지 써서 읍소하고 제가 진짜 그때 없는 살림에 담배를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들레르 묘지에 와서 편지를 쓰고 막 선물 공세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너무나 막 그 담배도 던져놓고 장미꽃도 던져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살림에 제가 다시 나가서 한 개비도 아니고 이렇게 12개 들어있는 그걸 한갑이라고 하나요? 다 쓰는 12개죠. 한갑을 제가 거금투척 하면서 제발 저 시인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했던 마음이었죠. 근데 앞서 무엇이 그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저를 몰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맹목적인 힘이고 너무너무 그냥 간절하게 그 시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걸 내 삶 안에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함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읽었던 책 속에서 묘사되어 있는 시인이라는 존재는 되게 멋있는 히어로 같은 존재였거든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도 인간은 누구나 정말 그냥 혼자로서 외롭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결국은 아무리 옆방에 누가 있다고 할지라도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럴 때 그 나와 무엇이 그 내 옆방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면 조금 내가 그래도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저한테는 시였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삶에서 늘 동행하고 싶은 존재고, 그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매혹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인에 대한 어떤 추종이 있었다면 그 시인이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일을 저지르거나 저한테 좀 실망을 안겨주거나 하면 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무형의 무엇,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무엇이지만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랑 동행해줄 수 있는 무엇이라고 시를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대 이상의 무엇을 주지도 않는, 그냥 그것으로서 내 옆에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읽는 사람, 독자로서는 이 책 죽는 순간을 통해서 본 작가님은 정말 시인이란 표대리에서 막 달려가잖아요. 젊은 순간의 작가님은. 근데 저의 시선, 읽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작가님 그 표대에 다 다르신 것 같은 거예요. 작가님이 바라봤던 그 표대에 다 다르셨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던 것도 1차적인 목표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제도를 통과해서 물성이 있는 책을 또 가져야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나는 것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시인이 되는 어떤 1차적인 표대에는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나를 움직여가고 매일매일 죽었다 다시 탄생하는 일을 반복할 뿐이고, 그게 무엇인지 아는 건 결국 제가 이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가 아닐까? 그 전까지는 그럴싸한 대답으로 시는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제 진심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임기응변처럼 그때그때 어떤 좋은 그럴싸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제가 요만큼을 가면 시라는 표대는 또 저만큼을 가 있고,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평행선 같이, 그러나 반드시 내 옆에 있어주는 존재고, 백지는 진짜 언제든지 저를 받아 안아줘요. 제가 밖에서 막 그 상처 입어도 그래 백지 너 나한테 와서 안기렴 하면서 항상 그 흰 종이가 저를 맞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행과 평행선처럼 저는 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다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가님 30대 때는 네. 말씀하세요. 작가님 스페인을 다녀오셨잖아요. 30대가 된 기념으로. 혹시 또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 이제 네. 40... 네, 제가 이제 부록이 되네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다녀오실 네. 계획이신지. 네. 제가 30살 될 때 비행기 안에서 30세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나만의 의식을 이렇게 치르고 40이 되면 뭐 체게바라나 보르헤스의 흔적을 쫓아서 남미를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썼거든요. 근데 제가 글이 무섭다는 걸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금방 와요? 생각보다 40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남미에 가는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는데, 제가 올 여름에 7월에 얼마 안 됐는데 베를린을 좀 다녀왔어요. 여행으로. 그래서 어디 많이 다니지는 않고 이제 베를린만 좀 오래 머물다가 왔거든요. 불과 한 2주 전, 3주 전, 7월 말에 다녀온 거니까. 그래서 베를린에 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캐테 콜비츠라고 하는 여성 그 판화 작업을 주로 했던 그 여성 예술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테 콜비츠의 작품이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실물로 또 보고 싶어서, 제가 죽는 순간은 이제 책은 나왔지만 죽는 순간 2를 또 쓰는 마음으로 곳곳을 여전히 여행을 하고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고 메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캐테 콜비츠는 좀 가슴 아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가슴 아프고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은 존재들에게 계속 마음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캐테 콜비츠도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아들을 잃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손주를 잃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을 경험을 한 예술가예요.
그래서 그 베를린 그 안에 굉장히 그 메인 관광지처럼 여겨지는 공간에 이제 전쟁이나 독재로 인한 어떤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이 노이헤바헤라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캐테콜비즈 조각상이 하나가 놓여 있고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 서다보다도 훨씬 더 넓고 층고가 높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조각상만 그냥 하나 딱 놓여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천고가 높은데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비 오면 그대로 이제 비 맞는 거고 눈이 오면 그대로 눈이 쌓이는 그런 햇볕이 들 때도 이제 12시 햇볕이랑 뭐 한 4시 햇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그 크기나 방향도 굉장히 다른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안에 놓여 있는 그 청동 조각은 그 피에타예요, 피에타.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방송에서 했던 여행에서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보고 와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모든 여행을 통틀어서 그때 그 순간이 참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그 피에타 상을 본 게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거든요. 근데 왜 미켈란젤로 피에타 상은 하얗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멀리서 보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좀 순정한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청동은 색깔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그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대리석처럼 이렇게 막 세밀하게는 아니고 굉장히 덩어리진 느낌이 들고 흰색이 아니고 좀 검은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겁고 딱 보는 순간 그냥 침잠하는 것 같고 자세히 안 보면 그게 두 사람을 조각한 건지도 사실 좀 잘 모르겠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리될 수가 없는 형태로 또 그 조각이 놓여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커다란 이야기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 두 사람이 정말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떤 슬픔으로부터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존재하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뭐 물성이나 아니면 그 뭐 무게감, 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피에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길게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피에타 상이어도 어떤 모양, 어떤 질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베를린 외곽에 그 캐테콜비즈 뮤지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는데 앞서 판화를 좀 주로 했고 또 어떤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기억들 아니면 좀 조금 더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흑백이에요. 모든 작품이. 그래서 몇백 점의 조각이나 그 이렇게 뭐 드로잉이나 판화가 걸려 있는데 저 이렇게 색깔이 없는 전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색을 지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캐테콜비즈 전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출판사는 잊어버렸는데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전기를 읽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서 이제 그 근처에 성당이 있어가지고 가서 초를 켜고 왔거든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그 마음의 의식으로서 그래서 그런 여행들 그 마흔을 기념하면서 간 여행에서는 사실은 캐테콜비츠라고 하는 그 어떤 무거운 마음과 만나고 온 것 같고 근데 여전히 그 남미에 가고 싶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진짜 보르헤스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르헤스의 이야기를 쫓아서 남미를 여행하거나 아니면 제가 파울 클레라는 작가 그 스위스에 가면 흔적이 좀 곳곳에 남아있는데 제가 아직 스위스를 못 가봐가지고 그 파울 클레 여행을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런 목표들이 좀 있고 잘 또 차곡차곡 모아서 죽는 순간 2, 그러니까 제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죽는 순간 2를 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전혜린 이야기랑 어찌 보면 맞물리는 이야기인데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풍경이 아니라 오직 이제 내 마음이라고. 네. 근데 작가님 이 글을 쓸 때와 또 한 권의 책으로 만났을 때 또 달라지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여쭤봐 달라고. 근데 사실은 인간이 너무 잘 변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성과 이 가변성을 항상 둘 다 공존하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우 징글징글하게 안 변한다 싶은 순간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변화하고 있거든요. 늘 움직이고 있고 늘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때 마음이 다르고 아니 하물며 구름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항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도 물론 인간 안에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면들도 다 그렇게 의미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요즘 화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의미라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부여해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나한테 의미 있는지, 어떤 존재가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나에게 뭘 의미를 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의미 있다, 의미 없었다, 의미 없지만 좋게 생각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래들이 생겨나는 거지 진짜 주어지는 의미라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내가 찾는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새기고자 할 때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게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무엇은 없는 것 같고 돌이켜보면 다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여행하면서 제가 크게 배운 게 정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낙관하는 거. 왜냐면 그때그때 아무튼 예상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차 놓치고 뭐 지연되고 저 비행기 놓친 적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 실수로, 온전히 제 실수로 막 날짜 헷갈리고 막 소매치기 당하고 뭐 이런 일들 빈번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쾌한 경험이라고만 생각하고 내 여행이 100이 있는데 그중에 그것이 99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여행은 되게 나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돌이켜보면 다 소중하고 다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낙관하는 법을 하나를 배운 것 같고 또 하나는 진짜로 내가 돌아봤을 때 나쁜 여행은 정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지나간 시간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 고통스러워서 밀쳐놨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소환했을 때 이것은 정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집이 이제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라는 첫 시집을 펴냈는데 그 시집의 마지막 시가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그게
소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 인간 세계가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원했던 만큼의 모습이 아니어서 에이 망했다 하고 저렇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이 행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가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 구겨버렸는데 나중에 그걸 딱 펼쳐서 열어봤더니 너무나 생각보다 괜찮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그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를 쓰는 그런 마음들도 사실은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 이제 시의 언어가 되고 또 그 언어들이 모여서 시집이 되고 또 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왔죠. 저희는 인스타그램에서 서다 오픈 문장을 날마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발간되자마자 그래 죽는 순간으로 오픈 문장 쓸 건데 나는 이거야 하고 했던 문장이 231페이지 시 소녀나 소녀야 그 부분에 그러나 얼굴은 눈물이 차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 소녀나 소녀야 너는 자라 슬픔의 혈육이 되겠지 이 문장을 오픈 문장으로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좋다 역시 안희원 작가님 이랬는데 이제 북토크가 잡히고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이 페이지만 되면 제가 우는 거예요. 이게 왜 슬픈지 왜 특별한 연유가 없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가 저는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슬퍼요. 작가님 요거를 쓰신 배경이 있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었거든요. 이 사진 때문에 사실은 쓰게 된 페이지였는데 이 사진 뒤에 수록된 비눗방울 사진은 나중에 이번에 좀 새로 추가가 된 거고 제가 찍었던 모든 사진에 다 글을 붙이거나 그 모든 사진 여기 수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건 너무 사실적이어서 책에 실을 수는 없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인도를 여행할 때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다란 산에서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노네 하고서 처음에 사진을 찍고 거기를 가까이 멀리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게 쓰레기 산이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맨발이었고 당연히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꾀재재한 몰골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나 천진하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막 또 올라가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지우진 않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또 공개되는 형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에 수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제가 이런 문장들을 좀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린아이의 천진함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나 우리 안에 풋기를 읽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어버리는 폭삭 속았수다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아이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연민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도 참 많이 배웠죠. 그래서 슬픔의 혈육이 되겠지.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김혜란 작가님 소설 중에 서른인 것 같은데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라는 문장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도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서 살았다는 것은
다른 게 자랑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의 경험도 사실은 더 확장되는 경험일 수 있죠. 예전에는 슬픔인 줄 몰랐던 것들을 슬픔인 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무릉덩이가 생겨나는 것이 또 우리의 성장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도 올 텐데 그럴 때는 참 이 아이들을 다녀가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겠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삶 그대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인도 이야기 쓰셨을 때도 이제 어떤 분께서 동전 던져주지 네. 말라고 네, 네. 그리고 함부로 연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쓰셨는데 힘든 사람 앞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제 마음이 힘들고 실질적으로 도움 못 줘도 연민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인도를 가서 말씀하신 아이들을 본다면 그 쓰레기산 다 치워주고 싶고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옷 입히고 영양식을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오만이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여행이 주는 힘이라면 작가님이 너무 좋은 곳을 많이 여기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되게 끌렸어요. 제가 항상 그 이 책을 내고 받은 질문 중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지와 여러 번 또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그 답이 같거든요.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정말 가겠다고 하고 배낭도 스스로 사고 준비를 다 마쳤다면은 너무 박수를 쳐주면서 힘내서 다녀오라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제가 가라고는 못하겠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건 그냥 뭐 환경이 좀 척박해서 예를 들어 뭐 우리의 기준보다 조금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 이건 젊은 날의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도 조금 더 좋은 숙소 찾으려고 할 것 같고 저도 네 조금 더 깨끗한 음식 골라서 먹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서 삶은 계란 사 먹고 다녔어요. 저 인도에서도 그럼 맨날 배탈 나고 근데 그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니까 또 좋았던 거죠. 너무 기억 속에는 미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인도 여행하는 거를 보면 정말 그 정도의 상상 초월의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가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가시라고는 못하겠고. 근데 저 아시는 분들이 못 간다고. 네, 그니까요. 네, 가시라고는 못할 것 같은. 이것도 또 하나의 오만일진 모르겠지만 타인의 고통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역시 오만한 생각으로 인도를 가서 보면 뭔가 또 다른 깨달음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거예요. 근데 저도 쉽게 도전은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욥 생각이 나는데, 저도 저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그 문학이 욥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 불가의 잘못이 없어도 어떤 잘못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문학이 계속 답하고 싶다기보다는 같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세계의 전체적인 질서를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조리도 있지만 부조리함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이루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이나 자리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저도 좀 이 질문은 참 어려운데 인도에서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어떤 내가 선하다고 믿는 것, 내가 그러니까 고통 받아야 된다는 존재는 없지만 왜 이런 고통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이 삶도 있고 저 삶도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철학자가 되게 하는 그런 도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이긴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서점에는 그냥 이제 서점지기의 취향인데 자기 개발서는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자기 개발서를 찾는 분들한테 권해주는 책이 몇몇 있거든요. 네. 근데 요 책도 그 리스트에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도 저는 읽힌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물론 대리 경험하는 거긴 하지만 생각의 폭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점이 저는 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네. 느껴보셨으면. 근데 사실 이게 여행 이야기인데 어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주진 않잖아요. 네. 뭐 유익한 정보는 사실 없어가지고. 그리고 작가님의 여행은 좀 결이 다르시잖아요. 문학적인 발걸음일 수도 있고 위대한 작가들을 따라가기도 했는데 그런 지점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난 딸이 한 명, 딸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작가님 같은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젯밤에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과 여행과 이런 것들이 작가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읽는 여러 책들 시에 다 녹아져 있었겠구나 하는 걸 보면 경이롭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여행은 그냥 여행인데 작가님은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창작을 했다는 것이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저희 아이는 최대한 멀리 떠나보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님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낭독 작가님, 네, 작가님이 직접 골라서 낭독을 네. 해주시면. 근데 제가 고를 수도 있는데 혹시 제 목소리로 좀 듣고 싶으셨던 꼭지가 있으시면 웬만하면 그거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좀 읽으셨다가 혹시 있으시면. 아마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그 4부에 있는 글 중에 그 반환원이 등장하는 281페이지에 혼자라는 함께 속에서라는 제목의 꼭지를 조금 읽어볼게요. 길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여행을 다녀왔다. 여정 중 3분의 2는 동행이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했는데 동행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함께인 시간보다 혼자인 시간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그래서 내가 시를 쓰는 것일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일 수 있어서? 아무려나 그곳은 동행과 함께일 수도 있었으나 혼자가 된 순간을 위해 아껴둔 곳이었다. 도시의 외곽, 완만한 숲길을 걸어올라 작은 절에 닿았다. 입구를 마주하는 순간 이곳에 오려고 내게 그토록 많은 날이 필요했구나.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마음의 눈이 한없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반환원이라 이름 붙은 아늑한 일본식 정원이었다.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어서인지 입장 시 나눠준 팸플릿에는 한글로도 설명이 병기되어 있어 반가웠다. 이 정원을 조용히 대하고 있으면 어수선한 일상을 잊어버리고 서서히 마음이 안정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반 반자에 돌아올 환자를 쓰는 액자 정원의 중심엔 700년 된 잣나무가 놓여 있었다. 그 잣나무의 우람하고도 구불구불한 형상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입장료에 포함된 말차와 주전부리를 야금야금 맛보고 나니 마음의 갈증도 싹 가셨다. 그곳은 내가 꿈꾸는 시의 모든 것을 갖춘 공간이었다. 마음이 가난한 누군가가 언제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것을 내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 이에게는 700년 된 잣나무를 보여주는 곳. 흔히 사람들은 시가 2차원의 종이 평면에 자리한 검은 글자라고 오해하지만 그 검은 글자는 광활한 세계, 즉 3차원, 4차원의 시공간으로 독자들을 이끄는 문과 같다. 한 편의 시를 읽는다는 건 그 시가 열어 보이는 시공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일이다. 책장을 덮은 뒤에도 그곳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의 손은 당신이 그 시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영혼을 쓰다듬고 있다. 반환원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라면 100가지도 더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았던 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일상적 흐름과는 다른 시간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무척 더디 흘렀고 아예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반환원을 빠져나와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나는 일상의 감각을 빠르게 되찾았지만 내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주는 이상하리 많지 신비한 위안은 은은하게 나를 휘감고 있었다. 다시 세상의 복판으로 돌아와 부대 끼고 상처 입을 때마다 가느다란 실로 연결된 그곳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때마다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다. 내가 쓰는 문장이 작은 문이 되어 당신을 시의 반환원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때론 당신이 나의 문장에 들어눕고 나의 문장으로 얼굴을 씻고 문장과 발맞춰 산책도 하면서 느긋하게 머물 수 있기를. 어느 문장을 지날 땐 손전등이 생긴 것처럼 발치가 환해지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깨어날 수 있기를. 고작 시 한 편 쓰는 일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일까? 시 한 편에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 무리한 열망인가? 그 말도 맞다. 문장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힘도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이 힘을 지니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온 마음으로 문장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이 납작한 문장을 일으켜 자기 삶과 연루시키려는 태도가. 시의 반환원을 향해 가는 시간은 언제나 혼자다. 생활인으로서의 나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오직 쓰기의 영역에서만큼은 오롯한 혼자가 될 수 있다. 혼자라는 고독과 책임을 견디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에게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나의 중심, 나의 단전, 나의 가장 깨끗한 뼈를 들여다보게 한다. 쓰는 시간에는 철저한 혼자이지만 쓰고 난 뒤엔 결코 혼자이지 않다. 쓰고 난 뒤엔 언제나 시가 당신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는 결코 혼자일 수 없다. 시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만난다. 당신이 시의 반환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양을 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당신의 발치를 비춘다. 그렇게 한참을 혼자라는 함께 속에서 우리는 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저의 반환원 속으로 같이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